자, 문제 21번. 자, 다음 중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영유물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 문제도 늘 하나가 나오는 테마, 늘 하나가 나와요. 지역권은 뭡니까? 가장 좀 쉽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역권은 반드시 맞춰줘야 되고, 이 문제가 나올 정도면 이 문제 20은 난이도가 상 정도가 될 정도고, 그래서 지역권은 쉽게 출제되니까 지역권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는 우리 요역지라는 게 있고 뭐다 성역지라는 게 있죠. 요역지라는 것은 서비스를 요한다.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 그 요역지 전부가 되죠. 성역지는 서비스를 준다. 성역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도 줄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1번은 계속되지 않더라도 계속돼야 되겠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대해서 지력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X가 되겠죠. 자, 이번 지문에 대해서 A가 B의 토지에 성역지로 하는 통행지역권에 대한 지력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후 B가 C에게 성역지를 양도하고 이전 등기할 때 A는 지역권 지력에 대한 등기 없이 C에 대해서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권 이때는 등기해줘야 제3자의 계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등기 없이 C에 대해서 지역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기해야 C에 대해서 즉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은 3번 지문과 4번 지문을 같이 맞물려 보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판례는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통로를 개설하여 항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요건으로 하여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21번의 정답은 결론적으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3번에 대해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호의적으로 통로를 개설해 주거나 해준 경우나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다른 토지 소유자에 통용한 경우 판례는 지력시효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과 4번은 같은 맥락으로서 3번은 맞고 4번은 엄격하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역권의 문제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성역지 점유자가 토지를 시효취득할 때 지역권은 언제나 소멸하고 언제나 일급 의심스럽죠. 소멸하고 점유자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나가 아니라 점유 개시 당시에 지역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점유 개시 당시에 지역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 있게.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지역권 문제는 하나 늘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문제 21번 문제가 되네.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도 우리 전세권 문제도 용익물권은 각각 하나씩 출제된다면 되래요. 그러면 전세권 테마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됨으로써 자, 전세권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둬야 돼. 그러면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 대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우리 전세권도 상린관계에 대해서 준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용익권에서 대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은 게 바로 대표적으로 지역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 1번은 바로 뭐예요? 전세권은 바로 1번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은 틀린 지문이 되네. 나머지 지문 한번 봅시다. 이번에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했대. 침해당했다면 우리 전세권자는 직접 점유자로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침해당해서 침해.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3번의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자, 전세권은 전전세, 이중전세와 전전세는 다르죠. 그럼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럼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그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플러스 담보물권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 질문은 전세권자 그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 수시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거는 난이도로 봐서는 한 중정도가 돼요. 전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권의 테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꼭 한번 접근해 보시고 자 그러면 문제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23번은 뭡니까? 바로 우리 저당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 이 저당권과 관련돼서 꼭 우리가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한번 숙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대표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건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 있고요. 자, 건저당. 자, 대표적으로 이제 가압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압류. 그 다음에 이제 담보가등기가 있고요.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그러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등기. 경매 개시 결정등기가 있죠. 결정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등기. 요거는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선생님 6개라며요. 그래요. 요 건자를 가로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있고 건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짜를 치니까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담보가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등기.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했대. 이어서 어리 전세권을 취득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바로 어디 되네요. 그 후 이평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설정되네.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를 부탁으로 비과세는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어리.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투입 비용을 형사했으니까 유치권, 어른 유치권자가 되네요. 유치권을 형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한 모든 권리는 바로 소멸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권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6개를 잡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문제 2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읽지 마세요. 괜히 우리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문제 23번의 정답은 몇 번이 있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4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죠. 문제 24번은 대표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늘 출제가 되는데 별표 3개짜리인데 저당권은 뭐예요? 한 문제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되는데 특히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 저당권의 효력 불균 측면 그 다음에 저당권의 침해 구제 방법 그러면 어떻게 침해를 구제해 줄 건가 그래서 침해 구제 방법과 효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효력에 대해서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있고 대표적으로 목적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물 그 다음에 물상대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24번을 접근해 보죠. 자, 1번에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 저당권이 자기 소유, 우리 소유자 저당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 위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채무자가 뭡니까?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뭡니까?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왜 무효냐? 부정성에 비추어서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이 이전하겠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이 소멸한다. 부정성이죠. 그러면 2번 지문에 대해서 부정성에 비추어 언인무효가 되므로 처분권이 존재하므로 그래서 2번 지문은 그래서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저당권은 물권 행위로서 결론적으로 처분권이 존재해야 하므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겠죠. 그러면 2번 지문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다. 왜? 부종성의 부조, 온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번은 그러면 무효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네.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 대해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부동산의 제3자 명의로 건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채무자로 등장한 경우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겠죠. 그래서 3번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X가 됩니다.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은 건저당은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합의로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건저당 설정 등기도 유효하고 자, 5번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할 때 그러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이상 건저당은 취득할 수 없겠죠. 그 말소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저당권부 채권을 감유하고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는 결론적으로 무효입니다. 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취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는 무효다. 그럼 맞는 문장이 되네.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고요. 요 저당권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효력과 침해 구제에 잡아놓고 요 문제 24번은 난이도로 본다면 상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해보죠. 자, 25번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여기 전까지가 바로 물권법이고요. 문제 25번부터는 자, 문제 25번은 바로 계약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계약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계약법과 관련돼서는 특히 범위가 좁아요. 범위가 좁은 대신 우리가 뭡니까?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제일 쉬운 게 계약법과 관련돼서 계약법은 10문제를 반드시 맞춰줘야 되거든. 10문제 맞춰주면 거진 합격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계약법은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25번과 관련돼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청약과 승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1번의 청약 승낙은 하나의 어사표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사표시 그러면 우리가 항상 눈으로 익히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사표시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 되죠. 단독행위 있다 이랬으니까 1번은 X.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어사표시 즉 법률 사실이 되는 거죠. 1번은 X. 2번 지문은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은 청약의 유인이나 바닥지 광고, 그 다음에 유실수, 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 등은 아파트 행위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 청약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지문에 대해서는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은 맞고요. 자,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의 변경을 가한 승낙도.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할 때 그러면 승낙에 해당된다. 승낙이 아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우리 민법 534조를 권고한다면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즉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승낙에 해당된다 이랬으니까 3번은 X네요. 4번의 승낙의 통지가 청약의 존속기간 후에 도달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잘라놓고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하며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때 승낙의 통지는 언제나 연착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왔는데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요. 우리 민법 528조 2항을 근거로 한다면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은 청약과 승낙, 승낙과 청약, 승낙은 이게 주어져. 청약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승낙을 하려면 특정 다수인에게 해야죠. 청약자에게 해야 되죠. 그러면 청약은 특정, 승낙은 특정인지죠.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한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5번 청약과 승낙에서 대표적인 요 계약법과 관련돼서 샘플 문제니까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요 문제도 하나 출발점 스타트로 해서 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이 되네요. 그러면 문제 26번은 뭐냐? 자, 그럼 보죠. 자, 그 26번은 자, 갑은 자기 소유의 계약을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을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의 문제가 되겠네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여기 이제 가실 책임으로서 우리 민법 535조와 관련돼서 의미가 되고요. 요 계약 체결 가실 책임은 우리가 또 테마로 본다면 별표 하나가 되고 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도 우리가 나름대로 사례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사례를 샘플로 잡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둬야 돼. 자, 그렇다면 1번에 가보죠. 옳은 것은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강제할 수가 없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 바로 떨어지네. 그러면 문제 26번은 1번이 정답인데 1번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대에 대해서 왜 틀렸느냐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우리 법적 책임을 갑의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물어봐야 돼. 자, 그러면 3번의 계약 체결의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는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우리 각각 을은 아직 계약 체결 전 단계거든. 그러면 계약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계약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3번은 X가 됩니다. 4번의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 측에 비추어 갑의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이행이익이 아니죠. 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이행이익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요거는 실내이익 배상이 돼요. 그러면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의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은 이번 모든 손해 아니죠. 모든 손해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신뢰이익 배상이라는 것. 그러면 문제 26번은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으로서 나올 게 뻔해요. 그래서 요 사례 문제를 생각해 두시고 문제 26번은 우리가 초토화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7번이네. 문제 27번. 문제 27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쌍무계약의 특질 중 쌍무계약의 특질은 바로 결련성에 있어요. 그러면 성립상의 결련성,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고 이행상의 결련성, 즉 동시 이행 항변권이 되고요. 전속상의 결련성,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전속상의 결련성으로서 이연 부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연 부담 문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뻔히 알면서도 틀리면 안 돼요. 이연 부담은 또 우리 채권 계약법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테마고 우리가 민법은 원칙이 채무자 이연 부담주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이연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 27번에 대해서 다음 중 이연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편무계약. 편무계약에는 쌍무계약의 특질이 아니죠. 편무계약에 대해서는 이연부담의 문제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연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연부담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다?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2번 지문은 계약의 양 당사자의 기책사유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연부담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기책사유가 없을 때 이연부담의 문제가 되고요. 기책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네.
3번에 임차인이 기책 사유 없이 임차 목적물이 일부 멸실됐대. 그러면 이형 부담의 문제로서 그 부분에 대한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 이게 당연히 감축된다. 그럴 것 같죠. 근데 이 3번 지문은 참 어려운 지문입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의 기책 사유 없이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형 부담의 문제 그 부분의 차임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당연히 감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2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네. 자, 4번입니다. 채무자 이형 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의 대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다수설이고 이거는 뭐 다수설이라니까 그렇게 잡아놓고요. 5번 지문은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전 등기 전에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에게 이험이 이전된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험 부담의 문제 별표 3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7번. 문제 27번은 뭘까요? 문제 27번은 대표적으로 문제 28번이네요. 28번. 자, 문제 28번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또 뭐예요? 동시이행항변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만약에 동시이행항변권 이것도 가중치로 본다면 출제 빈도수로 본다면 100% 출제가 된다. 별표 3개는 별표예요. 별표 하나는 뭡니까? 기초적인 의미고 별표 2개는 우리가 지문으로 출제도 될 수 있고 적자적 문제로는 한 7, 80%가 되겠죠. 그런데 별표 3개짜리는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잘해야 돼.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쌍무 결련성이죠. 이행상의 결련성, 연기적 항변권.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 철두철미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는 결론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지문이 되네. 이번에 임대차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을 인도를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부를 사용시켜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대한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3번은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 이형 부담의 문제가 되고 동시이행항변권은 결론적으로 소멸한다. 오케이. 4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업자의 토지 소유에 대한 토지 단대금 지급 의무가 자르고 토지 소유자의 건축업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대해서 잘라요. 이때는 우리 판례는 선인행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자, 5번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와 같은 효과가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고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으로서 요거는 우리 난이도를 본다면 난이도로 보면 바로 상이 됩니다. 상이 되고요. 자, 출제 빈도수로 넣으면 100% 출제가 된다.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과 관련돼서 5개 판례 반복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대표적으로 또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보죠. 문제 29번과 관련돼서 무슨 문제인지 한번 사례를 한번 봐야죠. 갑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은 이미 끝났네요. 이행기 도래 전에 낙내
불가항력으로서 뭡니까? 후발적 불능이 되네. 그런 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대표적인 무슨 부담 문제다. 바로 이혼 부담 문제가 되네요. 이 이혼 부담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문제 27번과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혼 부담의 테마는 별표가 3개짜리 100% 출제된 거죠. 전형적인 문제 29번은 이혼 부담의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의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서 처음부터 가벌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이미 계약은 성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아니겠죠.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서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고 이거는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갈 거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 부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은 X다. 매도인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이행불능이므로 가번 면제되나 면책되나 을은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한다. 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은 X. 전자는 맞았죠. 후자는 X. 자, 3번은 장력,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가번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이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다. 완전한 문장이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은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뤄한 손해보상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에 여기에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낙례. 자, 번개로 낙례됨으로써 건물이 소실함으로써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겠죠. 그럼 4번은 X다. 갑은 을에게 비슷한 다른 건물을 사주고 원래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30번입니다. 30번에 대해서는 뭡니까? 자, 문제를 보죠. 갑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고 대금을 갑이 지급시키려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이거는 그래야죠. 이거는 제3자를 이한 계약으로서 제3자를 이한 계약은 이거는 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제3자를 이한 계약도 100% 출제되는 테마고요. 제3자를 이한 계약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을 거는 예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이게 이제 뭐예요? 제3자가 된다라는 거. 요 관계에서 요거는 바로 보상 관계. 요거는 법부 관계. 요게 바로 대가 관계가 되죠. 그래서 보급대. 그래서 보상 관계는 기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제3자를 이한 계약에서 예약자, 낙약자가 바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제3자와 관련돼서 보급대, 보상, 급부, 대가 관계. 그래서 제3자를 이한 계약에서 이 문제 30번은 전형적인 문제로서 100%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자. 옳은 것은. 자, 1번의 갑을 간의 계약은 병이 계약을 이행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아무런 계약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갑을 가는 것에서는 예약자, 낙약자를 계약했다면 계약으로서의 효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X다. 2번은 제3자는 갑을 간의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당연히 을에 대한 권리를 지적하며 권리는 병이 을에 대해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 성립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여기가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표시를 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결론적으로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가 낙약자일 때 수익을 의사표시할 때 권리가 취득되는 것이. 그러면 제3자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대표적인 취득 요건이 돼. 그렇다면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제3자는 건물에 숨은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이를 알았던 경우는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의 제3자,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항소할 의사를 표시한 후에 갑을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병의 권리는 소멸시킬 수 없죠. 이미 병이라는 사람은 계약의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병의 권리, 제3자 권리는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4번은 X가 되겠네요.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그러면 병 제3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 어른 병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은 우리 전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3자, 선의의 제3자는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해자로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거든. 근데 여기에서 예약자, 낙약자에서 제3자는 뭐예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고, 여기 뭐예요? 문제 30번은 제3자를 이해한 계약으로서 난이도를 본다면 상이고 출제 빈도수를 본다면 100%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30번은 우리가 철저하게 공략해 놔야 돼. 그러면 문제 3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0번의 정답은 문제 5번이 아니라 문제 5번 정답이 아니라 몇 번이 정답이죠?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31번도 뭡니까? 자, 보죠.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그만 갑은 외약자, 을은 낙약자 매도하기로 하였고,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즉 병에게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그만 문제 30번하고 문제 31번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제3자를 이한 계약으로서 그러면 1번 보죠. 병이 매매 대금의 순행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아직 안 했대 수익의 의사표시,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계약이익의 항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있다. 제고할 수 있죠.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제3자는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이 매매대금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없어요. 계약 당사자는 각각 을이거든. 그러면 해제에 대해서 권한은 누가 있다? 각각 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도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을이 제3자에 대해서 제3자 즉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됐대.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해서 불황이득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나요? 자,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 고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30번과 31번은 제3자를 이한 경우로서 우리가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자, 문제 32번이네요. 자, 문제 32번은 보니까 계약의 해제권과 관련돼서 민법 548조 해제권의 효과에 관련된 문제라서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돼서 이때 제3자의 범위를 어떻게 제3자를 인정할 건가? 그러면 548조에서 해제권의 효과에서 제3자는 주로 물권자를 지칭하고요. 물권자 또는 물권 유사의 지위자, 물권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가 바로 제3자의 물권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48조와 관련돼서는 해제권의 효과, 제3자의 범위는 물권자에 되고 물권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에. 그러면 문제 32번은 자주 출제되는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예요? 여러 반다면 난이도는 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보는 사람한테 제일 고칠 덩어리 특히 해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해제권의 효과 548조와 관련돼서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32번을 보죠. 계약 해제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에서 해제권의 소급표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권자 또는 물권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가 바로 제3자가 됩니다. 그럼 1번 볼까요?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의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을 양수했대. 채권을 양수한 자는 그런 물권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니야. 고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소유권을 실행한 매수인을 임차한 자가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갖췄대. 그러면 대항력을 갖췄다면 물권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제3자에 해당된다. 오케이.
3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르고 임대차 보호상 대항 요건을 갖춘다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되겠죠.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대. 주택을 임차한 자는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고 그럼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5번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할 수가 없죠. 물건 유사의 지위를 지적하지 아니한 자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3번이 되고 이 32번 문제는 난이도로 봐서는 상이지만 참 어려운 문제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3자와 관련돼서 물건자 또는 물건 유사의 지위를 가진 자 이것만 기억해 둔다면 32번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 33번. 다음 중 판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가? 판례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33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자, 문제 3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풀기 전에 이것들 잘 해놔야 됩니다. 제가 문제에 대해서 별표, 가중치를 다루는 것들, 특히 별표 3개짜리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니까 이거는 못 풀면 앞으로 뭐예요? 시험을 합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별표 3개짜리는 초토화시켜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별표만 해준 것만 풀어봐도 자기가 자유자재로 문제가 푼다면 우리 별표 3개짜리만 푼다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 별표 3개짜리를 잘 정리해 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문제 33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33번. 다음 중 판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자르고 계약금 상당액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자르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현금 보관증이네. 매도인에게 교부한 것도 계약금의 성질에 속한다. 성립한다. 맞네요. 현금 보관증은 결론적으로 계약금에 속합니다. 그러면 계약은 바로 요물계약이다. 그러면 1번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채무자가 이행할 준비를 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컨드는 해약금이 유보된 해제 계약을 형사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판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걔네는 일치하지 않아요. 채무가 이행을 준비해 행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러면 이행을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착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을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판시했어요. 그러면 이번도 약간의 판례의 견해로서 언밸런스죠. 불안전 문장으로서 2번은 결론적으로 X다. 그러면 판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러면 문제 3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 보죠. 채권 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좋습니다.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우리 계약금의 종류에는 정약금이 있고요. 정약금, 정거. 그다음에 해약금이 있어요. 해제의 보류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약금이 있어요. 이약금이라는 것은 특약이에요. 특약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것과 이약벌이라는 게 현상이 튀어나와요. 그렇다면 3번 지문도 결론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의 계약금 수령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만 계약의 효과가 발생한다. 계약의 수령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2배를 배상해 줘야죠. 배액.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의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해도 해제권은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착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33번의 지문 5개 지문은 다 소중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개 지문들을 잘 판례를 개념해놓고 특히 여기서 문제 33번의 정답은 결론적으로 2번이 판례의 견해와 다른 거네. 그래서 이제 5개 지문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34번이 되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우리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이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떨어질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거는 가정치로 봐서는 100% 출제되고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암기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초토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권리라는 게 있죠. 권리의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어. 권리의 하자는 바로 전일수, 영적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정적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영적.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물건의 하자는 특정이라고 해오라고 그랬죠. 특정물과 종료물 하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뭡니까? 전에 자, 전해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저만 손해. 자, 전부 권리에 대해서는 선의하기, 해제권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요. 자, 일감이라는 것은 일부에 대해서는 대금 감액 청구권에 선의하기 둘 다 인정되고요. 자, 저당권에 있어서는 선의하기,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지권에 대해서는 선의하기 인정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하고 철저하게 2.5점짜리니까 철저하게 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틀린 것은 매매 계약이 이미 목적물의 일부네요. 요 일부죠. 요 일부. 전에 일감만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선의하기, 감액만 인정이 돼.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이번에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효력을 달성할 수 없는 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감만 여기서 용저죠. 저당권 전세권에. 그러면 여기에서 저만 손해. 그래서 선의하기, 손해배상 해제권 다 인정이 되죠. 자, 3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될 때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완전물 보충 청구권이 되죠. 물건의 하자로서. 4번은 맞다.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의 일부죠. 여기가 포인트네.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거는 난이도로 본다면 레벨 상이 됩니다. 이 정도 풀 수 있다면 충분하고요. 출제 빈도수로 본다면 100%예요. 그래서 문제 3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5번이죠. 자, 임대차와 관련돼서 우리 임대차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임대차는 우리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늘 출제되고요. 특히 자,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를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자, 임대인의 의무는 뭐라고 해봤어요? 목방 수비담이라고 외우더라고요. 수비담. 자,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의무가 있죠.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죠. 자, 수선 의무가 있고 비용 상환 의무가 있고 담보 책임에 관한. 그래서 목방 수비담. 임차인 의무는 차보반이라고 그랬어요. 차임. 그다음에 보전, 반환 의무가 있어. 그래서 반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 목방수비담, 임차인의 의무, 차보반. 그러면 이 문제 35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의무, 이 문제를 물어본 거네요.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물어본 거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인의 목적물이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자,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계약 존속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 존속 중 그래서 두 군데가 키워드가 돼. 이번에 임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있는 경우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있더라도 임대인은 배상의 수선 비용을
자, 배상할 필요가 없죠. 대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요거는 의무를 진다고 그랬어요. 특약을 하더라도.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임차 건물이 정기 변전의 이상으로 인해서 화재로 일부 소외되어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이 반환 채무가 일부 이행 불능이 되되 임차인은 선관주의무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죠.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오케이. 5번에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물을 유지하기 의무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 지문이 되겠고요. 문제 35번에 대해서는 3번 지문이고 선생님 임대차로 봐서는 이 문제는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레벨로 본다면 요 제차는 레벨 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출제 빈도수로 보면 100%고 레벨로 본다면 레벨 상이 되는 문제가 바로 문제 3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6번이네요. 자, 문제 36번부터는 대로 대표적으로 임대차, 그리고 민사특별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네. 자, 대표적으로 민사특별법, 그러면 주임법, 상임법, 그 다음에 가담법, 집소법, 명의신탁이 있죠. 그럼 문제 36번을 접근해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대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동그라미. 대항력에 대해서는 뭐예요? 인도와 그 다음에 확정일자, 즉 전입신고를 갖춰야죠. 우리가 전입신고를 갖추면 즉 전입신고가 바로 주민등록이 되죠. 거기에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옳지 않는 것은 우리 36번은 주택임대차보호과 관련돼서 대항력과 관련된 문제. 요거는 자 기출빈도로 보면 100%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100% 3개고요. 요거는 레벨로 본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레벨로 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라고. 그럼 1번 봅니다. 자, 점포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에 건자당이 설정되는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될 때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건자당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주거용 건물. 그러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거의 의미죠. 저는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1번은 X네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 가볍게 한번 읽어봅시다.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직접 점유가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대항력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와 바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마쳐줘. 다음날 0시로부터 우리가 효과가 나타나죠. 3번의 경매 절차에 있어 임차주택에 매각된 경우 소멸되는 1번 저당권보다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 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자, 4번의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일단 자르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잘라요. 같은 날 타인에게 건저당을 설정해 줬대. 그렇다면 이 건저당에 기한 경매 절차에 있어서 보전권을 정액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 주택을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5번은 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잘라요.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자, 매수인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제3자 명의의 건저당 설정 등기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경료된 경우 임차인은 건저당에 기한 경매 절차에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문제 36번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항력과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고 빈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37번이네요. 자, 문제 37번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표적인 상임법과 관련돼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돼서 상임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한번 문제 접근해 봅시다.
자,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의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정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상임법에 대해서는 자,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맞네요. 대항력이 발생하네. 이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할증 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자르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 건물의 한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전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4번의 임대인의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경신 요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네요. 자, 5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사자의 소액 임차인은 보전금 일정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임차인의 보전금 중 일정의 임대 건물 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라면 임대 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에게 한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5번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37번의 정답은 모두 정답입니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5번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 개정 전에는 3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로 바뀐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37번은 개정상 정답이 없다. 그러면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옳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모두 정답입니다. 자, 옳아요. 그래서 틀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38번. 자, 집소법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집합건물 소유 및 집소법도 늘 하나 출제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구분 소유자는 자, 소유권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때 대지 사용권을 전유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규약에 있으면 규약에 따라줘야죠. 여기에 키워드는 규약은 있다라고 나와야죠. 1번 X. 이번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금지 등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등기하지 않는다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정자도 관리단의 의견에 행사할 수 있죠. 판례는 관리단, 수분양자도 관리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3번은 X네요. 집합건물은 건축하여 보전 등기를 하여 분양한 건축회사는 구분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구분 소유자가 될 수 없다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정답은 맞다. 4번도 틀렸네. 없다가 아니라 있다네요. 자, 5번에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간의 점포와 수분 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39번입니다. 이 39번은 대표적으로 부실법,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명의신탁은 특히 어떤 측면에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놓고 명의신탁은 25회 때 2문제, 26회 때 2문제가 출제됨으로써 문제 39번 그러니까 집소법 하나, 상임법 하나, 명의신탁 하나,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9번을 보죠. 갑은 얼소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금은 을에게 직접 병합으로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뭐예요? 부탁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말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는
자, 갑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원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우리 제3자에 대해서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고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명의신탁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만 풀면 됩니다. 3번 원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이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정의어리고 원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갑은 을을 대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을에게 갑 자신 앞으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 3번 5번은 만군의 갑과 병이 부부다. 부부. 자, 종중과 부부에 대해서는 특례가 있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법률상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 조세퍼탈, 강제 집행변탈, 법령상의 해피를 없다면 갑병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은 유효입니다. 이때 부부는 법률원 배우자에 한해서입니다. 3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 샘플 문제로 잡아두셔야 돼요. 자, 문제 40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물건을 이전받은 경우 법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포함되지 않고 이게 바로 담보가등기가 되죠. 담보가등기는 우리 명의신탁에서 적용 제외되고요. 자, 이번 질문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 변동 무효는 제3자의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 제3자는 원칙적으로 승인자에 안 한다. 우리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정답은 2번이 되네. 자, 3번은 3자 간의 계약 명의신탁 나왔다. 매도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대.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무효가 되고요. 자, 4번의 종중이 그 부동산을 종중 이해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퍼탈, 강제집행 멘탈, 법령상의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은 있다. 유효하죠.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실권리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자 개념이네요. 그러면 문제 4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 모의고사와 관련돼서 문제 1번과 40번까지 우리가 풀어봤죠. 아까 우리 가중치를 정해준 거 별표 5개 테마들은 별표 3개 테마들은 자주 출제되고 있는 테마. 자주 출제된 게 아니라 100% 출제되는 테마들이니까 그걸 해서 문제 요 1번부터 40번까지 반복해서 이론하고 문제, 이론하고 문제, 문제에서 이론, 이론에서 문제, 문제에서 이론 그걸 계속적으로 이론과 무청의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